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6회 기출문제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 한양전기주식회사랍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한양전기주식회사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모듈은 법인 조정 모듈 화면 열어놓고 출발하면 되겠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서식 2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래요. 자, 메뉴 열어서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할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자, 매출 중에서 제품 매출 불러옵니다. 매출 중에서 상품 매출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자료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금액 불러와졌을 거고요. 금액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자, 제품 매출 35억 원 중에는 수출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알았다. 2번 수탁자가 판매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80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매출 누락과 관련된 대응원가는 40만 원이고 기말 재고로 집계되었다. 다음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 팔아주세요 라고 맡긴 게 있었어. 그런데 고금액 중에서 80만 원만큼이 이미 판매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매출을 인식했었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우리한테 홈쇼핑이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우리한테 요 물건 팔렸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건데, 그지?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 했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은 우리 회사의 수익에서도 매출에서도 누락되어 있고 장부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누락이 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실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자 좋게 요 서식 작성하는 게 아니고 빨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서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될 겁니다. 가산세 1월이라도 줄이려면. 그런데 우리 문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그냥 자료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작업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일단 매출을 늘려야 되겠지. 플러스 80만 원만큼.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매출 원가, 즉 비용이 있었을 거야. 자, 이 40만 원 이 부분도 기말 재고로 집계되어 있답니다. 이미 판매되었으면 우리의 재고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안 팔린 걸로 생각해가지고 40만 원만큼을 우리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하고 합산시켜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 비용이 40만 원만큼 현재 작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1개, 마이너스 세무조정 1개, 이렇게 2개의 세무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됐습니까? 자, 반영시킵시다. 기타 수입금액 조정 탭 눌러서요. 자, 구분란에 커서 위치시켜서 F2부터 눌러서 뭐에 대한 조정입니까? 제품 매출에 대한 조정입니다. 제품 매출 계정 과목 불러오고요. 자, 수입금액 80만 원, 대용원가 40만 원 입력합니다.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80만 원만큼이 수입금액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제품 매출에 대한 거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반영될 것이고, 결론값 법인세법에서 생각하는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 금액에서 좀 조정을 한 590580000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무조정 2가지 잠시 후에 입력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입력해버릴까?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플러스 세무조정 매출 누락, 뭐 외상 매출금 누락 뭐 입력해도 되고요. 뭐 매출 누락 입력해도 되고, 뭐 위탁 매출 누락 뭐 요거 입력해도 되고, 뭐 채점에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또는 제품 매출 뭐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저는 그냥 외상 매출금 누락으로 입력할게요. 금액 얼마요? 80만 원.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 대해서도 세부 조정합시다. 매출 원가 과소 뭐 요거 입력하면 되겠지. 또는 뭐 위탁 매출 원가 누락 뭐 요것도 돼. 자, 저는 매출 원가 과소를 입력했고, 금액 40만 원.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고, 마이너스 유보인데,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다 이겁니다. 유보 발생. 됐습니다. 두 가지 세무 조정 입력했고, 종료 버튼 누릅니다. 자, 3번 자료 봅시다. 제품 제조원가가 200만 원, 시가 400만 원입니다. 요거를 매출 거래처에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답니다. 다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우리 물건을, 우리 제품을 판매 장려 목적으로 제공했다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판매 장려 물품이 될 거다, 그지? 판매 장려 물품. 워낙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자, 판매 장려 목적으로 거래처에 준다고요? 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줄 거면 너 애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지 말았었어야 돼. 그런데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어 놓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엄하게 쓰니까 너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토해내라고 하는 재화의 간주공고 규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엄밀히 따져보면 매입세 공제 원래 안 받았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금액은 200만 원 곱하기 10% 20만 원을 매입세 공제에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화의 간주공고 규정이 적용되어 가지고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20만 원 매입세 공제를 좀 불법적으로 받은 거라 하더라도 토해내야 될 때는 어떻게 철저하게 과세 표준이 시가이기 때문에 400만 원 기준으로 40만 원을 기준으로 재화의 간주급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 제품 200만 원 대변은 적히고 부가세 예수금이 20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 적히다 보니까 차변 계정 과목의 금액이 240만 원이라는 요상한 금액이 적히지만 여기에 맞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부분을 부가가치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 이겁니다. 판매 장려 물품은 의미가 뭡니까? 과거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의 거래 실적이 5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 중에서 몇 퍼센트 금액을 우리가 돈 주겠습니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계약에 따라서 과거 거래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도 좀 잘 부탁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이 판매 장려. 돈으로 주면 금, 물건으로 주면 판매 장려 물품 이렇게 부른다고 했다 이거지. 됐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런 판매 장려 물품을 주는 것도 재화의 간주공고로 본다 이겁니다. 사업상 증여로 본다라는 거지. 됐죠? 자, 지금 보는 내용은요.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 그러면 과세 표준으로 200만 원 아니고 얼마가 기록되어 있다고? 400만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겠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매출세액은 4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을 거다. 됐죠? 지금은 수익 금액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는 거니까 요게 중요한 핵심이다. 200만 원 아니고 400만 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출제됐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리베이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회계에서는 리베이트, 판매장려, 판매장려금, 판매장려 물품, 요거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판매장려, 이런 부분, 리베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업회계 기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법 규정을 보면 특이하게도 판매장려 금을 주면 이걸 매출에서 차감, 수익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비용에서 증가시키는 걸로. 엄밀히 따지면 송금이라고 부른다 그지? 송금에서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뭐 수익에서 차감받은 비용에서 증가시키든 당기순이익, 즉 각 사업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 상관없는데 다만 지금 풀려고 하는 수익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민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차이가 사실은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지? 그래서 수입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지? 그런데 부산물 등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회사가 장난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포함시킨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매출액이 그냥 수익금액이 되고 부산물 정도만 조정하면 된다라고 사실은 공부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판매 장려금도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기는 있어. 이런 부분을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회계 처리했다면 사실은 차변이 판매 촉진비라는 비용이 아니고 뭘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사실은 맞습니까? 이걸 매출의 차감으로 수익의 감소로 차변을 매출로 처리했었어야 사실은 맞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 처리를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세법에 맞춰서 그냥 비용으로 그냥 처리했다 이거지. 됐죠?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실물을 보면 사실은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기업회계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했는데 이거 세법 입장에서는 이거 맞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요거 건드려야 될 게 없더라 이겁니다. 자, 요 수입 금액, 즉 매출액에 지금 요 금액이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회사 장부 자체에서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게 세법 입장에서는 수입 금액이 좀 맞게 된 거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래서 수입 금액은 위에서 작업한 요 내용은 이제 끝난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수익 금액은 건드릴 거 없고,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요 부분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 그것만 이제 차이 금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간중 원금이 일반적으로 우리 전산세무 1급에서 출제될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습니까? 차변이 판매 촉진비가 아니고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즉 판매 장려금 준 게 아니고 접대 목적으로 상대방한테 물건 줬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접대비 세무조정 문제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이 문제는 접대비 세무조정이 아니고 수익금액에 대한 서식 작성 문제로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과거 기출 문제와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왜? 워낙 중요한 거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익금액과 관련해서 요 거래가 등장했을 때는 핵심이 뭐라고? 부가세 신고서 요 부분이다. 이게 핵심이고, 아마도 다시 출제되더라도 비록 기업회계 기준과 좀 다른 회계 처리지만 아마도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변으로 자료가 제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됐죠? 그러면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건드릴 거 없고 부가가치 신고서와의 차이 조정 쪽에서만 반영시키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실무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차피 취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사실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대요. 참고로 부연 설명 드려보았다. 됐죠? 그리고 이 문제와 상관없지만 조금 더 살붙이면 접대비 문제에서 이런 문제 출제될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접대비 한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한도 계산할 때 가져와야 되는 금액은 240만 원 아니야, 그지? 시가인 400만 원이랑 부가세 합계인 40만 원 합한 440만 원 그거 가지고 접대비 한도 테스트 해야 되더라고. 그것이 접대비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관시켜서 복습해 보았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네. 선생님, 접대비하고 판매 장려금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매 장려금은 뭐라고요? 과거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계약이 딱 미리 돼 있어. 그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넣으면 뭐 얼마를 돈을 준다라고 딱 돼 있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 넣으면 약속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판매 장려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접대비는 계약이 명시된 건 아니야. 왠지 그냥 좀 저 사람한테 좀 잘 해주고 싶어. 우리하고 긴밀한 관계라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주는 게 접대비라고. 그런 차이지 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를 판단할 때는 뭐 판매 장려 물품도 뭐 접대비 성격이 분명히 있잖아. 내년에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뭘로 똑같이 접대비로 회계 처리한 거고 똑같이 요 판매 장려 물품도 그냥 사업상 증여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잔소리 이제 해봤고요. 그럼 마무리합시다. 자, 세무조정까지 했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다는 것이 결론이야.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고 메뉴 닫기 전에 어차피 뭐 다음 메뉴 볼 거니까 연관시키자.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메뉴 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 있잖아, 그지? 요게 이제 그대로 끌려오잖아. 5905-800-000 여기 끌려왔는데 이제 코드 번호 좀 보완해 주자. 자, 321001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503007. 자, 그 다음에 수출한 게 있었다, 그지? 제품 매출에 3억 원. 그러면 국내 생산품 금액을 3억 원 뺀 금액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3500, 800-000에서 3억 원을 빼면 3200-800-000 그리고 수입 상품을 0으로 고치면 딱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세팅이 될 거다. 그치? 수익 금액이 이렇게 되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나눠지고 제품 매출에는 수출이 있더라. 자,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익 검토로 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 클릭해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클릭해서 불러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과세 표준은 이렇고 그 중에서 수출한 부분은 당연히 영세일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수입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입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 표준의 차이를 분석해서 차이 내역을 쭉 적어주면 되겠다. A에서 B로 지금 달려가야 된다. 그치? 차이 내역, 단골 메뉴들 우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고정자산 매각. 있습니까? 없었다, 그지? 두 번째,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간주 임대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재화의 간주 공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 이겁니다. 그지? 얼마? 4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게 4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이라는 거 확실히 개념 잡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 어디 적는다고요? 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 요 중에 하나 다시 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 요 중에 하나잖아, 그지? 어디에 적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 공급은 아니잖아. 사업상 증여잖아, 그지? 그래서 접대 제공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적을 수밖에 없을 거야. 접대비랑 판매 장려 물품이랑은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란 자체는 여기에 적어야 되는 거지 뭐. 됐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쨌든 그걸 전부 사업상 증여로 보는 거다. 얼마? 200만 원 아니야. 400만 원. 됐습니까? 자, 400만 원 적었으면 이제 모두 해결이 되어야 참 좋겠는데 아직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뭔가 지금 아직 미완되었다 이겁니다. 뭡니까? 80만 원 부분이 해결 안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게 나타날 일이 없어. 위탁 판매한 거에 대해서 80만 원 팔렸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안 알려주니까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됐다 이거지. 실무라면 어떻게 한다고? 빨리 세금계산서 지금이라도 발급하고 부가세 수정 신고해야지. 가산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런데 시험에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빨리 뭔가 서식하면 작성해봐라고 조치되었다 이겁니다. 됐지? 자, 수입 금액 제대로 이제 다 고친 거야. 요 상태에서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미 80만 원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부가가세 신고서 자체는 지금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매출 누락 쪽에다가 적어주대요. 뭐로? 마이너스로 적을 수밖에 없지. 요거 자체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지? 말했어. 실무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차이 금액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고요. 빨간색 표시가 없어지고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까지 작성 끝났다.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됐습니다. 자, 열리는 메뉴 닫고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세요.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답니다. 당해연도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 자, 자료 보면서 바로 분석해 볼게요. 자, 요 밑에 좀 공간을 아껴가지고 적어야지 뭐. 자,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부채와 그 위치가 동일하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1200만 원. 다시 예쁘게 적을게. 자,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힌다. 그지?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1200만 원. 자, 그런데 작년도 정기 부인액이 300만 원 있답니다. 세법 입장에서는 300만 원만큼 인정 못하겠다라는 걸로 작년에 세무조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보가 300만 원 있는 상태고 세법상으로 보면 기초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그러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큼 인정 못 받으니까 1200만 원 빼기 300만 원, 900만 원이 세법상 기초금액이었다 이겁니다. 회사는 5월 2일 대손 충당금 380만 원을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과 상기했고 이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채무자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채권이랍니다. 사망했고 상대방 재산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되었답니다. 실무에서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문제니까 시험 문제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입증했다. 그러면 이제 대손으로 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세법에서도 대손 인정되는 거고 회계에서도 일단 대손 처리했답니다. 그지? 38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80만 원. 차변은요.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거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지? 회계적으로나 세법적으로. 그러면 차변에 그냥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하면 됐었다 이겁니다. 초과 상기 혹시 아닌지 우리 세법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지? 세법에서는 어차피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총액법으로 접근하므로 기존 회계 처리에서 차변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는지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는지 자체는 크게 관심 없어. 그러나 혹시 초과 상계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무조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 세법적으로 볼 때 900만 원이 잔액이었어. 기초 잔액. 그런데 대손 인정되는 금액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900만 원보다 작은 금액이니까 이거 초과 상계 아니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당기에 회사는 500만 원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했답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했다는 거다. 그지? 이쪽에 적어줍니다. 차기 2월의 금액은 1320만 원이랍니다. 당연하지, 그지? 오른쪽 두 개 합하면 1700만 원. 왼쪽 합해도 1700만 원 돼야 되니까, 요 기말 잔액 1320만 원 되겠지. 계산해 볼까? 380만 원 플러스 1320만 원 하면 1700만 원 당연히 일치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회계상 처리 내용을 분석해 보았고, 이로 인해서 세무조정 나올 게 있는지 확인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기중에 대손 처리한 분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게 세법적으로 대손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인정된다. 혹시 초과 상계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초과 상계 아니었어. 오케이. 그러면 기중의 대손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할 거 없어.
됐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기말에 대손충당금 한도에 대해서 체크하면 될 것이다. 자, 기말 한도 철저하게 총액법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그치? 자, 장부에서는 추가 설정한 금액 500만 원이지만 세법에서는 어떻게 회사가 이번에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대손충당금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올해 새롭게 기말 잔액인 1,320만 원을 설정했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1,320만 원으로 놓고 한도 체크해 보는 거다. 자, 세법상 한도는 얼마요? 자, 기말 채권 잔액, 자,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3억 2천만 원, 미수금 잔액은 3,400만 원이랍니다. 미수금에는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알았다. 뭐 미수금에 대해서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 뭐 당연히 뭐 대손 설정 대상이잖아.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유보 금액 잔액이 전기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750만 원 있었답니다. 자, 회사에서는 대손으로 회계 처리했어. 그런데 세법에서 볼 때 대손으로 인정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플러스 세무조정했겠지. 소득처분은 유보. 그 유보는 뭐에 대한 유보입니까? 야, 회사 너가 외상 매출금을 없앴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그 외상 매출금 없앤 거 인정 못하겠어. 외상 매출금 그대로 살려놔라는 유보다 이겁니다. 이게 있었고 과거에 아직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답니다. 올해 말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손으로 세법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대손 인정할 만한 채권이 두 개 있어서 3억 2천만 원과 3,400만 원. 얼마입니까? 두 개 합하면 320, 000, 000 플러스 34, 000, 000, 354 4, 000, 000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354, 000, 000이 장부에 기말 잔액으로 있지만 세법에서는 요 중에서 750만 원만큼은 인정 못한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외상 매출금 이 부분 예전에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켰지만 감소시켰지만 그 부분 감소시키는 거 인정 못한다라고 세무조정했잖아.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 그래서 유보라고 소득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장부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지만 세법으로 볼 때는 750만 원만큼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야, 옛날에 너 750만 원만큼 감소시켰지만 세법에서 볼 때는 여전히 그 금액이 남아있는 걸로 봐야 돼 라고 본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 금액 가지고 대손 설정률을 적용해야 될 거다. 몇 프로? 1%라고 가정치를 주었다 그지? 요렇게. 요 금액이 세법상 한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3, 5, 4, 000, 000 플러스 750만 원에다가 1%. 그러면 3615 1500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도인데 장부에는 얼마로 기록했다고 본다고요? 1,320만 원을 기록했다고 본다고. 그러면 한도 초과다 그지? 요 계산하면 되지 뭐. 9585000 요거를 이제 플러스 세무조정하는 거지. 소득처분 유보고 요때의 유보는 뭐에 대한 뭐 외상 매출금 미수금 여기 아니고 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유보가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총액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정기의 부인액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부인했던 플러스 유보 300만 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세무조정이 두 가지가 등장하겠다.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 1개, 마이너스 세무조정 1개. 됐습니다. 서식 채우고 마무리합시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서식을 채우려면 기중에 38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내가 추측하기로는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맞는데 진짜 맞는지 회계 모듈 가가지고 확인하면 제일 좋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굳이 확인 안 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총계정 원장 딱 작성해 봤을 때 기중회계 처리랑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말 잔액이랑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굳이 회계 모듈 가서 기존 회계 처리를 분계 확인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확인, 요게 맞을 거다라는 것 딱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됐죠? 물론 확인해도 상관없고. 됐습니다. 자, 서식 채우고 세무 조정할게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자, 먼저 대손금 조정, 기중 대손 분기에 대해서 채워 넣는 거야.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2일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뭐에 대한 겁니까? 외상 매출금. 자, 채권 내역, 매출 채권 1, 미수금 2, 3번 기타 채권, 매출 채권이잖아. 그지? 1번. 대손 사유는 뭐였습니까? 사망이지. 자, 아래쪽에 안내가 나와 있다. 그지?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사망, 실종 3번이네. 자, 금액이 380만 원이었고 차변을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확인했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중에서 A, B 중에서 B는 전혀 건드릴 거 없고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 거 없으니까 장부상 요쪽에만 입력하면 될 것이고 380만 원 전부 다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시인액 쪽에다가 38000000 적고 부인액은 0으로 금액 적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모 1번 서식은 작성 끝났고 자, 네모 2번 봅시다. 두 가지 계정 과목이 있었다. 그지?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미수금. 두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금액. 장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2천만 원과 그리고 3,400만 원. 자, 요게 장부 금액인데 세법에서 볼 때 인정 못하는 플러스 해야 되는 금액이 있었다. 그지? 750만 원. 뭐에 대한 겁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인 누계에다가 적어주는데 올해의 세무조정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그지? 올해의 대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할 게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단기가 아니고 정기로부터 넘어온 걸로써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쪽에다가 적어주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그지? 얼마? 금액이 750만 원이더라. 됐죠? 이렇게 하면 네모 2번 서식 작성 끝났고 그래서 요 금액 가지고 이제 한도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요 네모 2번 서식을 작성하면서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계정 과목 하나마다 계정 과목마다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한도 테스트를 계정 과목 한 개 가지고 뭐 한도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계정 과목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큐에 한도 계산, 한도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지? 자, 이제 네모 3번 작업합시다. 361500000이 그대로 이제 끌려왔습니다. 이제 설정률은 1%로 딱 가정치를 주었잖아. 그냥 기본율 1 여기에다가 체크하고 그럼 한도액이 이렇게 계산됐잖아. 이제 3615000 그리고 이제 회사 금액을 적어주는데 1320만 원을 적어주되 단기 계상액과 보충액으로 나누어서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단기 계상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손 삼각비로 추가 설정한 거. 그리고 결론값이 1320만 원 되어야 되니까 보충액은 얼마 적으면 됩니까? 1320만 원 빼기 500만 원 820만 원 적으면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아까 열심히 분석했지, 그지? 958500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장부상 충당금 기초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200만 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부인액을 없애버리는 요 금액이 자동으로 톡 튀어나온다.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끝났고 이제 세무조정 두 가지만 채우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됐죠? 조정 등록 버튼 누르시고 한도 초과부터 할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95, 85, 000 플러스 유보 이층가다 그지? 그 다음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입니까? 300만 원. 아래쪽에 있잖아. 금액 다 그지? 안내가 그대로 입력하고 뭡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인데 그 마이너스 유보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더라 이거지. 됐죠?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 두 가지도 입력 끝났고 종료 버튼 누릅니다. 메뉴 닫자. 3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조정 명세서 값을 어이구 이름 길다 그지? 이름이 제일 길었다. 요 서식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하세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자료는 무시한다. 됐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그지? 메뉴 열어서 자 화면을 약간 올릴게요. 자 올립니다. 됐어. 자 1번 자료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고요. 좀 이따 입력하기로 하자. 단기말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자 3번 위 내역 외에 가지급금 가수금 없고 자기 자본 적수 계산 무시하고 뭐 요런 서식에 뭐 요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입력할 필요 없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할 필요 없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대한 뭐 요 서식만 작성해라. 연 일수는 365일이다. 됐죠? 자,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부터 파악해서 입력해야 되겠네.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빌려줬답니다. 이거 가지급금이다, 그지? 입력해야 될 거고. 직원한테 본인 학자금 대여액 2천만 원 빌려주었답니다. 학자금의 경우 본인 또는 자녀분에 대해서 학자금은 요새 워낙 대학 등록금 비싸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위에 있는 것만 세법적으로 볼 때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됐죠? 자, 입력합시다. 1월 1일에 되어 있다, 그지? 자.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고 업무무관 동산도 아니고 가지급금입니다. 3번 쪽에다가 이제 입력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쪽에 요 서식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내용이 입력이 돼 있다면 풀로기 버튼 눌러서 싹 끌고 올 수 있을 건데 자 불러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요 가지급금에 대해서 전혀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뭐 보고 직접 입력하면 되지. 1월 1일. 자, 적요란에 커서 위치시키 보면 아래쪽에 안내 나와 있다, 그지? 정기 2월 1, 지급 2, 3회수. 1월 1일 날 돈 빌려줬으니까 뭐 물론 채점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정기 2월이 아니고 지급 1월 1일 날 돈 빌려준 거니까 2번 지급이 엄밀히 따지면 정확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금액은요 4,2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적수 자동 계산 표시될 것이고 가수금 그 밖의 자료 없어. 자, 그러면 1. 적수 입력 을이라는 탭은 끝났어. 작업. 2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값 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가 쭉 자동으로 끌려오는 것이다. 됐죠? 자, 이제 차입금과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들 쭉쭉 입력합시다. 자, 12%짜리입니다. 지급이자 얼마요? 240만 원. 적수가 자동 계산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은 240만 원 지급이자 이 부분 이자 비용 이 부분은 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랍니다. 아, 송금 불산입 항목에 있구나. 다만 소득 처분이 있어서 66만 원 부분은 원천 지수되었으니까 기타 사회 여철, 나머지 부분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것이다. 됐죠? 그 금액 240만 원. 240만 원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해당하니까 여기다가 2400000을 적어준다.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되었다, 그지? 그 다음에 4%짜리입니다. 이자가 얼마입니까? 360만 원. 적수 자동 표시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일반 차입금 이자 건드릴 거 없네. 그 다음에 6%짜리 입력합니다. $210만. 적수 자동 표시되고요. 자, 이 부분은 전액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답니다. 뭡니까? 건설 자금 이자라는 의미다, 그지? 송금 불산입돼야 된다. 선순위 송금 불산입이다. 자, 건설 자금 이자는 요쪽에 적는다, 그지? 커서를 막 엔터 끼쳐서 이동시킨 다음 거기다가 2100000 적습니다. 그 다음에 6%짜리다, 그지? 6%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적수 자동 계산되고, 요거는 기업 운영 자금 대출이자, 요거는 건드릴 거 없다 이겁니다.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 될 거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모 1번 서식 작성 끝났습니다. 금액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내 건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선순위로서 송금 불산입되는 게 두 개가 있었어. 그래서 이자 비용이 960만 원이지만 선순위로서 두 개가 빠지니까 남은 거 얼마? 510만 원 가지고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라내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 계산 결과가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되지만, 그지? 바로 입력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학습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참고로 검증해 보는 거다. 자, 510만 원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지급금 부분을 발라내야 돼.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토탈 차입금 적수에서 선순위로 불산입되는 거 두 개 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41975000000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요게 분모지. 41975M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상담 분자는 미니멈 기억 니은이다, 그지? 기억은 뭡니까? 가지급금의 적수. 15330M. 니은은 분모 금액이다, 그지?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분모보다 크면 이상하니까 41975M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억 니은 중에 작은 거 뭡니까? 15330M이다, 그지? 그러면 A 곱하기 B 마이너스 C 이제 열심히 계산해 보면 요 결과 값이 톡 튀어나오겠죠. 한번 참고로 검사해 볼게. 15330 나누기 41975 곱하기 510만 원 하면 1862608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검상까지 해보았고요. 이제 서식 작성 끝났고 세무조정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되는 거 240만 원인데 소득처분이 두 개로 나눠지더라, 그지? 그리고 건설자금이자 송금 불산입이고 요거 소득처분은 유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나오는 요거 세무조정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세무조정 입력하면 끝나겠다. 됐죠? 자,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하나씩 쳐봅니다. 요거 금액이 나와 있잖아, 그지? 보면 참고해가면서 입력합니다.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원천세 부분부터 해고 해볼까요? 원천세 부분. 원천 징수된 거는 기타 사유출로 처리될 것이고 소득처분 66만 원이더라. 그리고 기타 사유출이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이번에는 원천세 된 거 아닌 거 원천세 제외. 요거는 대표자가 총대매야 된다고. 대표자 상여.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밑에 나와 있는 거 240만 원에서 66만 원 뺀 거가 되겠지, 그지? 계산해 봅시다. 240만 원 빼기 66만 원 하면 17400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로 송금불세되는 거 건설 자금이자 있더라, 그지? 건설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자라고 딱 등록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되어 있잖아, 그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직접 입력 버튼 클릭해서 직접 입력하면 되지 뭐. 건설 자금 이자 얼마? 2100000 소득처분 유보 플러스 유보의 증가잖아, 그지? 1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잖아, 그지? 이 부분은 등록돼 있을 거라고 조정 등록에. 그러면 그때는 조정 코드 도움 요 F4 버튼 누르는 것이 좀 작업이 편할 거야. 여기서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다. 얼마요? 1862608.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세무조정 입력 완료. 종료 버튼 누르시고요. 메뉴 닫읍시다. 4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성급 비용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세요. 됐죠? 세무조정은 건별로 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보험료 내역 나와 있습니다. 메뉴 바로 열어서 보면서 바로 입력할게. 자, 성급 비용 명세서. 자, 작년도 보험료 나와 있습니다. 73만 1,000원이고 보험기간 작년도부터 올해에 걸쳐져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세무조정을 했었다 이겁니다. 플러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플러스 금액이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왔어. 이 부분은 이제 올해에 해당 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없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올해의 보험료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이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져 있다, 그지? 그지? 그래서 선급 비용이 당연히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고 요 아랫부분은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됐죠? 뭔가 세무조정이 나타나겠다. 됐습니다. 자, 계정 구문에 커서 위치시키면 세 가지 내용이 검색된다, 그지? 그 중에서 선급 보험료 2번 선택하면 될 거고요. 계정 구분 등록 버튼 눌러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선급 보험료의 경우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지? 양편 산입입니다. 시작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하고 둘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일수를 계산하게 된답니다. 알았다. 자, 거래 내용은 뭐 채점 대상 아닐 건데요. 내용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본사 자동차 보험. 자, 자료 보면서 저도 입력할게요. 그대로. 본사 자동차 보험. 자, 거래처는 다이렉트 보험이다, 그지? F2 버튼 눌러서 다이렉트 보험 불러오고 시작하는 날은 올해 7월 1일 2019-0701 끝나는 날은 2020-0630 2020-0630의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일수 계산해서 선급 비용 발라내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게 맞겠지, 그지? 지급액은 얼마였습니까? 12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선급 비용 자동으로 싹 계산돼서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회사는 회사 계상액, 여기에는 뭘 적는다고 했습니까? 회사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을 적는다고 했다, 그지? 자, 회사에서는 125만 원 전부 다를 뭘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1250000. 세법에서 볼 때는 보험료 지급한 것 중에서 올해 비용도 있고 선급 비용도 있는데 선급 비용 부분이 이 부분만 선급 비용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회사 장부는 요거를 전부 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거지. 그러면
자산이 너무 크고 현재 비용이 지금 작잖아, 그지? 그러면 비용으로 제대로 비용이 반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 비용에 대해서 플러스 세무조정이 자주 출제되는데 요거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잘 체크해 두시고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가끔은 이렇게 회사에서 선급 비용을 너무 크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어렵진 않지만 최근 이제 앞으로 또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그다음 공장 화재보험 입력합니다.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우리화재. 자, 시작 날짜 자, 적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2020년도 하필 유년이잖아, 그지? 2020, 02, 29,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 적는 거지. 지급액이 240만 원. 그러면 선급비용 자동 계산되잖아. 근데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선급비용은 0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393442 자체를 뭐 플러스 세부조정해야 됩니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올해 보험료에 대해서 2가지 세무조정 해야 되겠고요. 작년도 세무조정, 선급비용에 대해서 이제 반대 세무조정 해야 될 거다. 그래서 토탈 3가지 세무조정을 이제 입력하면 끝나게 되겠다. 어렵지 않죠? 세무조정 입력할 거고, 참고로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는 차원이니까 자동 계산 표시되는 거 요거를 한번 참고로 검증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뭐 위에 가든 밑에 가든 뭐 검증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하자. 그지? 너 똑같은 논리니까 밑에 거 하나만 해볼까? 밑에 거. 자, 240만 원에 대해서 자, 선급 비용으로 기록돼야 되는 게 얼마냐면, 자,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의 일수를 일단 분모로 해야 될 거야. 그지? 자, 1년이 365일이잖아. 365일인데 2019년도 윤년 아니니까 1월하고 2월이 빠지잖아. 1월 달이 며칠입니까? 31일. 2월 달이 윤년 아니니까 28일입니다. 그죠? 요게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고, 2020년은 1월달 31일, 2월달이 하필 29일이야. 그치? 이렇게 되니까 1 차이가 있다 보니까 365가 분모가 아니고 366이 분모가 될 거다 이겁니다. 맞잖아. 1년인데 하필 2020년도가 유년이니까 365가 아니고 366이 분모가 되겠지 뭐. 분자는요. 자, 선급 비용에 해당하는 거는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 그지? 1월, 2월. 그러면 내년 1월달 31일, 2월달 29일입니다. 31 플러스 29는 60일이 될 겁니다. 그죠? 요거를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으로 싹 계산해 준다 이겁니다. 240만 원 곱하기 60 나누기 366일 하면 3, 9, 3, 4, 4, 2 이렇게 계산됩니다.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싹 계산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학습 차원에서 금액 한계를 이제 검증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요 기출 문제를 교재 수록할 거다, 그지? 뭐 교재 수록할 때는 연도가 막 출발 연도가 바뀌고 종료 연도가 바뀌니까 일수가 지금 막 조금 뒤틀릴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의 요 금액이랑 우리 실제 이제 책에 수록해가지고 백데이터 배포했을 때의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야. 뭐 일수가 지금 윤년임 끼고 안 끼고 뭐 그런 부분에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지금 요 분석은 출제될 당시에 요 실제 내용 가지고 분석해 본 거다. 됐죠? 자,
세무조정 입력합니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올해 선급 비용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 건별로 세무조정 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개. 자 먼저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선급 비용 보험료인데 선급 비용이 회사 정보가 너무 크게 기록된 거잖아, 그지? 선급 비용 과대 계상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됐죠? 뭐 그리고 뭐 요거 헷갈리면 그냥 뭐 제목은 내 임의 이대로 붙이면 돼. 그냥 뭐 본사 보험료 뭐 그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아니면 그냥 선급 비용이라는 제목만 붙여도 돼. 됐습니다. 자, 금액 얼마요? 628416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다 이겁니다.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이쪽에다가 선급 비용 보험료 과속 예상이잖아, 그지? 얼마요? 393442 됐습니까? 플러스 유보고 엄밀히 따지면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세무조정은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를 없애는 거다, 그지? 그러면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없애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일 것이고요. 제목은 전기 선급 비용 뭐 어쩌고 저쩌고로 하면 되겠다, 그지? 전기 선급 비용 과속 예상 요거를 기록하면 되겠다. 헷갈리면 어떻게 그냥 전기 선급 비용이라고 제목 붙여도 전혀 채점에 상관없어. 됐죠? 금액 얼마요? 486000 486000 마이너스 유보고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잖아, 그지? 유보 감소가 체크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세무조정 입력 완료. 됐죠? 자,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장할까요? 라고 묻네요. 예, 클릭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문제 푸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작년도의 보험료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납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도에 플러스 세무조정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요 보험 기간을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걸로 계산해 보면 너무 금액이 잘 안 맞아. 뭐 어차피 문제 푸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너무 소설을 써도 좀 제대로 적당히 이렇게 말이 좀 되도록 써야 되는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기간 같아서 요거 됐습니다. 자. 5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하세요. 됐지? 메뉴부터 열까? 가산세액 계산서. 자,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누른 다음에 가산세액 계산서 메뉴 엽니다. 자, 가산세액 계산서 뭐 서식 입력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잖아. 자, 자료 파악해보자. 당사가 지출한 금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 서류를 갖추고 있다. 지출한 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다음과 같답니다. 1000만 원 말고 나머지는 일단 증빙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답니다. 제대로 잘 처리되었어. 근데 1000만 원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원표라는 그 적격증명을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가 있을 수 있겠다, 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자. 내 금액을 합해보면 당연히 1000만 원 되겠다, 그지? 높아심에서 한번 계산해 보고 시작할까? 됐어. 당연히 1000만 원 맞지.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파악해서 혹시 페널티가 없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자, 2번은요. 회계 담당자 실수로 1분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일용 근로자 임금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요거를 법정 제출 기한까지 제출 못해서 7월 25일에 제출했답니다. 2번부터 파악해볼까? 자,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데, 그지? 1분기면 1, 2, 3월이다, 그지?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까지 제출 안 하고 나중에 7월 25일에서야 제출했더라 이겁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이지. 다만 감면의 기회가 있었다 그지? 3개월 이내에 늦었지만 3개월 이내라도 제출한다면 50% 감면해 줄게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3개월이면 7월 10일입니다. 5, 6, 7, 그지? 7월 10일까지 만약에 제출했었다면 50% 감면되는데 안 돼. 7월 10일이 아니고 7월 25일에서야 아차차 하면서 제출했다. 그러면 가산세를 감면 못 받고 그대로 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몇 프로? 1%입니다. 1%라고 우습게 알면 안 돼. 그지? 엄청 무섭다고 했습니다. 출발점이 세금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임금총액, 그 이런 근로자한테 준 그 아르바이트비 있잖아, 그지? 그 자체에 대해서 1%라 이겁니다. 얼마나 금액 큽니까? 800만 원 곱하기 1%. 8만 원이나 내야 된다 이겁니다. 800만 원 아르바이트비 주면요, 그 세금은 얼마 안 나올 거라고. 그런데 가산세가 엄청 큰 거야, 사실은. 그래서 실무에서 무서운 가산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 가산세 한 개 적어야 될 거고, 까먹기 전에 적어버릴까? 오케이. 자, 그 부분은 미제출 가산세 쪽에 있을 거다, 그지? 미제출 가산세 탭에서 지급 명세서라고. 워낙 실무에서 중요하니까 엄청 면적을 크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 여기서 미제출 여기다가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지? 얼마? 출발점이 800만 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50% 감면 받는다면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겠는데 감면 못 받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내야 된다고. 그러면 1%. 그럼 1%면 뭐 1000분의 10이든 뭐 100분의 1이든 결과값 똑같겠다, 그지? 그냥 1번 선택해 버리지 뭐. 됐습니다. 그래서 8만 원 가산세 내야 됩니다라는 거 채워 넣었고요. 자, 이제 적격 증명 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정식 명칭은 그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파악해서 그 파악된 내용을 서식에서는 아쉽게도 적격 증명 서류 수치 불성실이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출 증명 서류라고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적으면 되겠습니다. 2% 유리고요. 해당되는 금액을 적으면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서식 채우는 건 어렵지 않고 이제 자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 자, 이번 문제를 보면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렇게 까다롭게 나와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까지, 좀 세세한 부분까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적용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형태로 좀 아주 세부적인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또 출제될 수 있을 거야. 자, 파악해 봅시다. 자, 파악하기 전에 자, 이런 부분이 워낙 세세한 부분으로 쭉쭉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고 우리 열심히 공부한 부분은 복습해 보고 문제 푸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교재 내용 복습해 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지출 증빙 관리라는 별도의 주제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다. 그지? 왜? 보십시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또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과거보다 더 됐습니다. 자, 기본 원칙 봅시다. 복습하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돈이 나가면 상대방으로부터 재화용료 공급받았던 안 받았던 어쨌든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가야 되므로 그에 대해서 지출 증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출 증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돈 썼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지출 증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빙 중에서 반드시 빠지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송금증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왜? 모든 지출은 회사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송금증에는 뭡니까? 송금증 의미는 뭡니까?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라는 의미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지출 서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송금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다 이겁니다. 송금증 자체가 없으면 회사에서 돈도 빠져나가지도 않았으면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 안 되고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아주 엄격하다. 대표자가 총대매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출 증빙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그중에서 이제 재활용료 공급받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증빙을 따로 안 줄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재활용료 공급받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단 지출 증빙만 구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처리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나 실무에서 재활용료 공급받지 않고 돈 주는 거는 기껏해야 기부금 정도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기부금은 좀 이상한 형태니까 세무서식에서 기부금을 어떻게 냈는지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지출 증빙 관리에서의 핵심은 아래쪽에 있는 요거 아니고 위에 있는 요게 될 것입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활용료 공급받는 거래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사람일 경우는 우리한테 자, 적격 증명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라고 했다, 그지? 당연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지? 적격 증명이라는 거는 자,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네 가지는 여기가 아니고 조금 앞에서 설명 따로 하고 있을 거야. 자, 적격 증명 서류, 그지?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 영수증, 세금 예안서, 계산서류 네 가지를 말한다고 했어. 그지?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자, 우리 교재 내용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증명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요 네 가지 서류를 주려고 해도 주고 싶어도 못 줘.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없다면 내가 돈을 주면서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 이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상대방은 아마 법인이 아니고 개인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이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소득세법에 보면 소득 형태별로 다 구체적으로 원천 징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다면 네 가지 적격 증명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두 가지 있다라 이겁니다. 수치 면제 특례라는 것과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예외들 요게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요약하지 않고 그냥 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이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더라 이거지. 됐죠? 의미는 뭡니까? 수치 면제 특례는 아예 그냥 안 받아도 노터치, 페널티 없다라고 규정한 거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는 돈이 어쨌든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갈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적격 증명서를 안 받아 오케이 일단 인정하되 페널티 안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할 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쏴줄 거 아닙니까? 계좌이체를 어떤 계좌번호로 상대방 계좌번호가 이렇습니다. 날짜는 언제고 금액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다 파악해가지고 서식을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했을 때 그걸 페널티 없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게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정리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페널티도 마저 복습해 볼게. 자, 페널티는 이랬다 이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출 증빙 자체가 즉 송금증 자체가 없으면
회사에서 돈이 안 빠져나갔는데 비용 처리한 거잖아, 그지? 이거는 큰일이야. 이거는 대표자가 총대매야 돼. 송금불산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송금증은 있어. 회사 계좌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적격 증명서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 이겁니다. 즉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데 우리가 적격 증명서를 못 받았다. 그럼 페널티 있는 거지. 페널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지? 접대비냐, 접대비 아니냐. 접대비에서는 건당 10,000원 초과 10,000원 이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0,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노터치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세법에서 인정 안 하는 간이 영수증 같은 것만 받아도 인정해 줄게 라고 되어 있답니다. 10,000원 초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송금불산이 되었다, 그지?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이더라 이겁니다. 자, 접대비에서는 송금불산입이라는, 즉 비용으로 인정 안 해버리는 아주 큰 페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접대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페널티가 끝났어. 접대비가 아닌 경우라면 이런 송금불산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가산세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지? 가산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요 접대비가 아니면서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2% 가산세 내야 된다 이겁니다. 즉 비용으로 일단 인정해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으로 일단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다만 가산세 2%만큼은 내야 되겠다 이거지. 됐죠? 그 기준은 접대비일 경우 10,000원이고 건당, 접대비 아닐 경우는 건당 30,000원이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뭐 접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경조사비는 또 200,000원으로 금액 기준이 좀 바뀌더라.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신용카드의 경우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카드인지 임직원 카드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임직원 카드도 정식적인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지. 딱 하나 예외적으로 접대비에 대해서 뭐 10,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했는데, 접대비만은 임직원 카드는 정식 카드로 인정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직원 카드로 20,000원짜리 물건 사서 접대비 냈다고요? 그거는 20,000원짜리를 임직원 카드로 냈다고, 그거는 적격 증명서류로 잘 처리한 걸로 봐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접대비만은 예외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런 페널티가 적용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접대비가 아니고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을 20,000원짜리를 임직원 카드로 꺼가지고 회사에서 그 영수증 제출해서 돈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이겁니다. 가산세도 낼 필요 없다 이거지. 적격증빙을 잘 처리한 거예요. 잘 처리한 거니까 20,000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여비교통비를 예를 들어서 70,000원짜리다 이겁니다. 70,000원짜리를 임직원 카드로 꺼가지고 자기가 일단 돈 내놓고 나 이거 회사 출장 가가지고 썼습니다 라고 회사에 신용카드 매출표 제출하고 돈 받아갔다고요. 그러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고 송금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때는 임직원 카드라도 정규 증빙으로 인정받는다고 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경우라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원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요? 그러면 법인세 입장에서 일단 비용으로 인정해줘. 다만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산세 이름은 뭐라고?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3%에서 10%로 계산된다고 했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지출증빙 관리라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하다. 개념을 잘 잡아두자. 됐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고 이제 요 문제 풀 때는 요 세 항목까지 이제 다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수치면제 특례라는 것과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특례. 자, 이제 문제 진행할게요. 자,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파악해 본다. 임차 240만 원. 일반 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첨부했답니다. 우리가 사무실 세를 들어 있는데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계좌이체로 쏴주고 당연한 소리다, 그지?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첨부했다 이겁니다.
임차료의 부분에 대해서. 그럼 페널티 있을까 없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규정을 찾아야 됩니까? 혹시 이게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규정. 그지? 어휴, 보기도 싫은데 어쨌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간이 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는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세를 들어 있는데 그 사무실 건물 주인이 만약에 간이 과세자라면 적격 증명서를 안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돈만 쏴준 다음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간이 과세자라는 거 의미가 뭡니까? 1년 동안의 돈 받은 거, 그 돈 받은 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합한 거, 그게 4,800만 원 미만인 아주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영세한 개인 사업자 건물에 우리가 사무실이 세를 들어 있다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잖아. 그지? 어쨌든 그런 게 규정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간이 과세자이어야 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이 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지. 그래서 가산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까다롭다 그지? 할 수 없어. 실무에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내더라도 할 말이 없다고. 미안합니다. 외우는 거 싫어하지만 막 단어까지 외우는 건 아니고 일단 개념 정리할 때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가산세 입력하자. 입력이라고 정리합시다. 그 다음 차량 운반고 500만 원.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거래 명세서를 받았다. 이거 문구가 너무 국어가 너무 어설퍼. 자, 종업원 뒤에다가 으로부터라고 적어 주십시오.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차를 종업원으로부터 회사가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거랍니다. 요 문구가 없으면 뭐 종업원이 쓸 차를 회사 이름으로 뭘 받았다는 건지 뭐 그런 건지 좀 문구가 좀 모호할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어설픈 문장들이 가끔 시험에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은 딱딱 정확하게 해주고 공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종업원으로부터라는 문구 추가해서 학습하자.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를 회사가 구입했다 이겁니다. 상황 이해가시죠? 500만 원 돈 주고 직원이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일반 개인이잖아. 그럼 우리 상대방이 아무것도 회사한테 발급 안 해주니까 그냥 거래 명세서만 서로 주고받았다 이겁니다. 자,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원전 징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됐습니까? 소득세법은 소득을 8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배사, 근연기, 퇴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됐습니까? 8가지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무슨 소득에 해당합니까? 물건을 양도했다 이겁니다.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 규정을 보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세금을 매기지 자동차, 이런 거 동산 양도했을 때는 세금 매긴다라는 규정이 없더랍니다.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뭐 열거주의라고 했다,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인 미열거 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사람의 동산에 해당하는 이런 자동차 양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소득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아예 낼 필요 없는 거래이므로 그냥 500만 원에 대해서 원천 거래명세서만 받고 원천 징수 아예 안 했다고요? 잘했다 이겁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실무에서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딱 소득세라는 거 공부했고 지출정비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출제될 수 있다고. 실무에서 언제든지 써먹어지는 논리일 것입니다. 판단 논리. 잘 개념 잡아줍시다. 자, 그래서 요약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잘했다. 입력할 필요 없고 첫 번째 내용은 입력해야 되겠다. 세 번째 내용, 세금과 공과금 120만 원,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을 지급한 지로용지가 있다. 국민연금 납부하고 지로용지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원표 안 받았다 이겁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지, 그지? 어차피 돈 어디 낸 거랍니까? 나라에 낸 거잖아. 이런 부분은 수치 면제 특례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잘했다. 가산세 낼 필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우리 교재 내용으로 확인해 볼까? 수치 면제 특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은 수치 면제 특례, 그지?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의미고 그 중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국가, 지방, 자치, 단체한테 돈 낸 거는 어차피 나라에 내는 거니까 적격증빙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나라하고 연금 관리, 국민연금 공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혹시 우기면 왜 여기에 갖다 붙이면 되지 뭐. 국민연금 보험이잖아. 그지? 국민보험용량. 뭐 여기에 갖다 붙여도 되고. 됐죠? 뭐 어쨌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나라에 돈 낸 거잖아. 법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괜찮다. 이제 마지막 내용. 복리후생비 140만 원. 전부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그리고 접대비 아니다, 그지? 복리후생비. 오케이. 그러면 적격 증명서류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간이영수증 세법에서 인정 안 하는 이런 것만 받았다 이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가산세 있는 거지. 2% 가산세 매기죠. 그래서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은 잘했다. 그런데 2가지 항목은 입력해라.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판단하는 논리. 자, 그래서 2개 합하면은 240만 원, 140만 원, 3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만 원에 대해서 2% 76,000원 자동 계산되네. 확인해 볼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합하면 토탈 합계 156000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5번 문항 입력 완료. 세무조정은 없다, 그지? 오케이.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지금까지 제8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